인슈런스 컴퍼니의 그 손해보험회사의 손익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테이블 3포인트에 나와 있다. 보험료를 받은 게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 돈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 실제로 75%는 손해가 발생해서 그 비용을 쓰인다 그런 얘기고, 익스펜스 레이션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다루는 비용, 인건비, 사람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손해 조정비, 손해 정산 비용, 그리고 판매 비용, 이건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판매하고 이런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줘야 되는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 때문에 화재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어치 보험금을 지불했는데, 보험료 지불했는데, 사회적으로 보니까 75만 원이 실제로 손해가 난 것 때문에 그 보상으로 들어간 거고, 나머지 30%, 거의 반, 약간 30%는 안 되지만, 50%는 안 되지만, 실제로 그 보험 기능을 이거는 보험과 관계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설계사들한테 인건비로 들어갔다고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구매해서 사실 100만 원을 지불하고 75만 원을 받는 셈이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 커다란 리스크를 개개인이 부담할 수는 없으니까 25% 손해를 보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험을 사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세이브할 수 없고 보험회사 관계인들을 세이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가다 보험 설계사들, 보험왕, 어떤 아주머니들 보면 3억, 4억 벌 이런 게 가끔 듣죠.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은 3천만 원 받는데 그 사람들은 3억, 4억 받아요. 네. 저는 사실 최소한 보험 잘 안 들어요. 좀 무식한, 자랑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공이 내가 파이낸스인데 그 계산 딱 나오거든. 그리고 근데 보험회사가 굉장히 부자가 많고, 그 보험회사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은 회사들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이제 돈을 받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보험을 생각한다면, 지금 외제차도 많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차 사고 나고 그러면은 물론 사람 다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사람이 별로 안 다쳤어도 자동차에 데미지가 크면은 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가끔 뉴스 나오지만 수천만 원 물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또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지만 만약에 법적으로 무조건 들어야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대가는 굉장히 많이 치르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런 위험을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보험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니니까 사실 그 프리 컴페티션에 의해서 완전 경쟁에 의해서 보험료가 최저한도의 마진을만 유지할 정도로 내려가야 되겠죠? 완전 경쟁, 경쟁이니까. 근데 이제 완전 경쟁은 아니니까 그렇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보험회사가 수십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새 온라인 보험도 많고, 온라인 보험에서는 조금 여유가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런 걸 보니까, 보험회사가 실제 그 보험 기능 외에 다른 것으로 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 이걸 다 커버해야 되니까 100%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시험에 그런 거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30분밖에 수업을 못하는데 책은 예를 들면 300페이지 나간다. 아니고 한 150페이지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나중에 또 시험 볼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열심히 읽어주세요. 열심히. 여러 가지로.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자는 마이너스 나왔죠? 이자는 이제 나간도가 아니라 손실을 줄여주는 거. 이익이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됩니까? 왜 이자는 이익으로 나와요, 여기서? 보험회사 무슨 이자 돈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 손실이 나가는 거고, 보험회사는 다 캐시 아웃플로우예요.
보험 기능 때문에 손해 복구에 돈 나가고,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고, 주주들한테 디비던드 나가고, 그런데, 인베스트먼트 인컴은 들어오는 거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누가 프리미엄 또 얘기했어? 누가 프리미엄, 그러니까, 책을 읽은 거야? 아니면 지금 감각적으로 말한 거야? 책에 나와요, 여기 보면. 프리미엄은 먼저 받기 때문에 보험료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료는 먼저 지불하죠.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손해가 나면 그때 나중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프리미엄 먼저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보험회사가 인조할 수 있겠죠. 헬스 인슈런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한때 뭐 해도 어디버 셀렉션이 막 학교로 풍년적이 있었어요. 모럴 해저드, 어디버 셀렉션, 그리고 또 비슷한 용어 같은 것도 뭐가 있을까요? 에이전시 프로그램. 에이전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 거, 솔직히,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죠. 또 하나 더 든다면, 유사한 개념. 모럴 해저드, 어디버 셀렉션, 에이전시 프로그램, 그러면 또 하나 나온 게 있으면 더 좋은데. 다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conflict of interest. 이해관계의 충돌. 그래서 이해관계의 충돌과 관련된 그런 개념이죠. 뭐라고 쉽게 얘기해서,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든 데 있으면은, 보험계약이 안 됐을 때보다 조심을 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보험 든 사람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간다. 뭐 이런 얘기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더 부주의하게 운전하게 된다. 보험이 없는 사람보다. 그게 이제,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험을 든 사람들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모럴 해저드의 현상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험회사들은 어떤 문제가 드는가 하면 이른바 어디버 셀렉션. 어디버 셀렉션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버 셀렉션이 뒤에 나오나? 여기 나오네. 보험회사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보험, 건강보험이든지 자동차 보험이든지 1년에 50만 원 내면 된다. 그러면 스마트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보험을 드는 게 아주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이라고 합시다. 자동차 보험.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없다면, 1년에 50만원, 기본적인 보험 혜택을 받으면 50만원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보험 많이 드는가 하면, 50만원 내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면은 5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50만원 내고도 보험을 들고 아무런 손해가 안 나지만, 평소에 주의 깊게 운전해서 거의 사고 안 나는 사람, 그리고 1년에 사실 보험이 없어도 뭐 10만원도, 그런 비용이 안 발생하는 사람은 50만원 내고 50만원 내면서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주의 깊지 않은 위험한 드라이버들만 보험회사를 듣는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런 것을 이름하여 부의 선택, 어디버 셀렉션. 여러분이 아마 개인이론이라든지 미시경제 이런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 문제가 보험회사로서는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보험회사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거기 보면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이런 문제 나오죠. 디덕터블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고가 나면 일정한 사고가 뭐 1000불짜리 사고가 나든 100불짜리 사고가 나든 뭐 예를 들면 뭐 500불, 50불, 100불 최초의 비용은 무조건 피보험자 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난다고 무조건 공짜로 받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일정 부분 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보험회사 100% 해주면 그것도 아니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보험회사가 같이 분담한다. 결국 자기 돈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에 적용된 나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자, 엊그저께 이제
지금 노란 그거 쓴 거는, 이거는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해 올린 건데, 다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까먹기 전에,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어 사전 가져오세요. 나중에 또 읽다가, 문제 올려놨죠? 제가 중간고사 문제 올려놓은 거 다 보셨어요? 문제는 뭐, 간단한 영어로 나오지만 혹시라도, 모든 걸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어 사전도 가져오세요. 에버스 액션은 그 유명한 에클로프라는 학자가 쓴 마커스 레몬이라는 이 책에서, 이 논문에서 굉장히 아주 효율적으로 다뤘죠. 여러분들 이 에클로프의 이 논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다른 미시경제 이런 수업에서? 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노벨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 사람의 부인이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 부인 누구예요? 앨런, 지금 그 FRB 의장, 버냉키가 퇴임하고 지금 여성이 지금 FRB 의장이 됐잖아. 이 사람 부인이, 걔예요. 걔다. 이 논문에서는, 논문이 읽은 지 하도 오래돼서, 그 중고차 시장 얘기가 나와요, 중고차 시장. 중고차 가격은 일단 다운되죠. 여러분들이 $20,000짜리 캠리를 샀는데, 하루만에 사정에서 내서 팔려고 중고차 가격이 나니까 갑자기 $20,000에서 $17,000가 다운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새 차지만 그 물건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는 여러분들의 하루밖에 안 된 그 중고차가 블랙박스예요. 이게 어떤 차인지 몰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확률 분포를 생각해서 대충 평균이 $17,000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신차가 다름없는 중고차인데 $20,000, $17,000에 거래된다면 어떤 차들을 가진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에 차를 파는가 하면 신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뭐 최근에 무슨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15,000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차들을 가진 사람들이 $17,000에 지금 거래되니까 팔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건 또,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드버스가 나온다? Information, asymmetry,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 게. 이 문제는 어드버스 문제 왜 나오는가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굿 리스크와 배드 리스크의 차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리스크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이든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P로 시작합니다. You're very close. Close your mouth. No, that's okay. You're very close. 펄스라고 하면 약간 2% 부족. 네? 펄스가 들어가, 이 단어에. 한다는데. 예? 예? 너 이거 친구들 배워나면 되냐? 지금 아무도 지금 대답 못하고 있는데. 폴리시 홀더, 보험계약자. 좋은 보험계약자와 나쁜 보험계약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드버스 문제가 생긴다. 폴리시 홀더가 더 정확한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이나 보험계약에는 더 아주 나쁜 차라든지, 안 좋은 운전자들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건강이 괜찮은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피지컬 이그자미네이션 같은 이런 것도 하게 하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포메이션 스매치 문제를 완벽히, 고쳐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밌는 얘기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죠 이 사람 얘기. 건강보험을 든 사람은 건강보험을 안 든 사람보다 더 일찍 죽는 경향이 있고 연금 계약을 한 사람은 계약을 안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정확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들겠죠.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산정을 하겠고, 그래서 이게 뭐, 인피션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좀 약간 시니컬한 비율을 그대로 이제, 저자의 비율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슈런스. 보험 회사가 감당할 위험이 너무 클 경우에는 보험회사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보험회사도 또 보험을 준다, 그런 얘기죠. 야, 이거는 뭐, 별로 뭐, 제가 읽다 보니까 작년 쓴 얘기인데, 어디서 실력시험이라는 표현이 있는 대신에 페어로 실력시험이라는 표현도 있다. 제 경험에 따르면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 쉬운 수업은 아니지만, 이 수업뿐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이 수업에 안 듣는 학생에 비해서, 네, 그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보험회사들에 대해서 비례당국은, 금융당국은 어느 정도의 캐피탈을 요구하는가. 그거는 보험의 성격마다 틀리다.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 첫 번째, 보험회사는 장기 투자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 자체가 보통 장기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주된 투자 대상은, 뭐, 주식 같은 건 너무 위험하고, 기본적으로 채권인데, 회사차가 많다. 회사차가 정부채보다 많은 이유는, 회사차가 수익률이 높으니까. 정부채는 지금 여러분들, 미국 정부 채권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뉴욕타임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채권을 산다면, 수익률이 예를 들면, 10년 만기 채권에서 굉장히 장기 채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자율이 좀 달라지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캐시플로우가 받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10년 동안. 10년 만기 채권을 사도 이제 2점 몇 %. 만약에 5년 만기 채권 사면 1점 몇 %. 2년 만기 채권 사면 거의 0%.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별로,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수익률 생각해서 보험회사들은 투자 대상이 채권은 채권인데 커트를 받는다. 이번에 포스코가 뉴스에 보니까 몇 년 전에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을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해서 그것을 이제 그것을 갚았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몇 퍼센트 발행했는지 아세요? 들어봤어요? 포스코 8.5%. 어디 무식하게 높은 보세요. 포스코 8%대 달러 채권을 7억 불 제가 상환했다고 나왔는데 11시간 전에 나왔는데 포스코가 정부의 기업이에요? 정부의 기업의 가게예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구나. 응? 다 F준다. 고유야. 너 맞아. 포스코가 정부야, 가게야, 기업이야. 기업인데 채권을 8% 생각하기 굉장히 높은 이자죠?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인슈런스 컴퍼니는 이런 채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국채는 뭐 2.몇 %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기업, 회사채를 산다. 그래도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에셋과 라이abili티의 머추어티를 매치하기 위해서인데, 이 머추어티 대신에 우리는 더 좋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듀레이션. 듀레이션을 알고, 포스코가 정부인지 가게인지는 잘 모르고. 요새 교수하기 좀 힘들어요,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위험 수준에 맞춰서, 에코티 캐피탈을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들은 가지게 되는데,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가 10% 정도, 에셋의 10%라고 예시를 했는데, 손해보험회사가 여기서 훨씬 높다. 30%가 나왔죠. 왜냐하면
취급하고 있는 위험이 훨씬 더, 리스크하기 때문에, 취급하고 있는 그 보험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오른쪽은 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차변대로, 대변. 이건 차변, 여기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주들한테 돈을 조달한 게 10%,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채권에 반해서 빌린 게 10%, 그리고는 이제 다 보험료로 조달한 거, 보험료로 조달한 거. 보험료로 과거부터 조달해 온 것이 이자와 이자 수익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의 현재 가치 정도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얘네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조달하는 것은 충분히 큰 금액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나름대로 계산해서 충분히 괜찮은 보험료를 책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대부분 그래도 아마 아주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법칙에 따라서 대조 법칙 따라서 이게 한두 사람이라 그러면 한두 사람한테 돈을 뭐 빌려준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의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유발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수백 명한테 빌려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충분히 적정 금액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걸 잘하는 것들의 보험회사의 노하우로 할 수 있겠죠. 프로퍼티 캐주얼리티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고 있는 위험이 너무 예측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본 수준이 훨씬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 또 하나의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야 될까? 얘네들은 인슈런스 컴퍼니,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가 취급하는 보험계약보다 훨씬 더 위험한 보험계약을 취급한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냥 질문하면 답이 막 나오는데, 가로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네, 얘기했잖아. 네? 좀 얘기했잖아. 대소 법칙. 그렇죠. The law of large numbers. 대소 법칙이 여기는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만큼 잘 적용되는 그런 보험계약은 아니다. 그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이 나왔어요. 이 화재보험의 경우 The law of large numbers가 별로 잘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편이다. 적어도 생명보험에 비해서. 왜냐하면 어떤 예를 들면서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자연재해. 그렇죠? 자연재해는 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지역 전체가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험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날 확률이 그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지 않다? 이렇게 나왔죠? 자연재해는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양태가 서로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위험하다. 동격이 않다가 나왔죠. 한 사람이 당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황사, 미세먼지 리스크가 한국 전체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응? 한두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고. 허리케인 얘기 나오네, 보니까. 성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프리미엄을 이렇게 돈 받은 것을 구분을 하는데, 이 나중에 또 이렇게 성명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I'm not very sure. 그런 나중에 위험이 이렇게 현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unearned premium.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프리미엄을 받긴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소득으로서 창출된 프리미엄은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될 프리미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개정을 나누고 있어요. 프리미엄 받은 것 중에서.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받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그것이 이제 소득이 창출된 프리미엄은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보험회사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기 혹은 장기라 하더라도 리퀴드 에셋에 투자한다. 장기와 리퀴드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리퀴드는 유동성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롱텀 에셋과 뭐 커플 반드 10년짜리 뭐 이런 것들, 그 롱텀 에셋을 볼 수가 있겠죠. 장기 투자 자산과 유동성 자산의 관계가 밀접할까 아니면 반드시 밀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말하는 그 표현으로 봐서는 답은 뭐예요? 답은 뭐야? 밀접하다 아니면 반드시 밀접하지는 않다. 반드시 뭐뭐 하지는 않다가 항상 정답이죠. 응? 반드시 누가 황민섭, 황민섭이가 반드시 잘 맞추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장기 투자 자산인데 리퀴드한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예외다. 2년 만에 팔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 매너가 너무 투기적으로. 그럼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주택을 뭐 1년 안에 팔고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장기 투자 자산이죠. 자산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유동성이 높아요, 낮아요? 그러면 유동성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유수행. 유동성의 정의가 너는 뭐라고 생각해? 100% 맞는 얘기예요? 현금을 쉽게 바꿀 수는 있는데 약간 2%가 부족해. 현금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책에 몇 개 나와 있어. 나중에 보면. 책 읽었어요? 혹시? 설마? 아니겠지? 응?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금을 바꿀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응? 써야 돼요. 그리고 fair market value. 제가 이제 여기 이거 참 대학교 3학년 때 어카운팅 수업 듣는 것을 아직도 써먹고 있네. 자, 리퀴디티의 정의는 이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자산이 얼마나 빨리 팔려줄 수 있는가? fair market price. 마켓은 만들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예를 들면 집도 가격을 낮추면 하루 만에 팔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진정한 의미의 유동적인 자산을 할 수가 없죠. 모든 자산을 가격을 낮추면 다 팔 수 있으니까 제값을 받고 얼마나 빨리 팔 수 있는지.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유동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 삼성전자는 언제나 한 틱만 아래로 파는 주면 바로 팔려요, 바로. 결국 화재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보다 리퀴드 반드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된다. 자, 부채 측면에서, 여기는 이제 어떤 위험을 보험회사들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가? 부채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걷어들인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걷어들였다. 생각을 너무 계산을 잘못했다. 액추어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그리고 자산 측면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롱텀 반드나 리퀴드 반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못돼서 생각만큼 또 수익률이 오르지 않았다.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유동성 위험도 있고, 돈이 빨리 페이를 해줘야 되는데, 페이아웃 해줘야 되는데, 빨리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을 때, 자산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들이, 직면한 당면 또 하나의 위험은, 보험회사들이 자기들도 재보험을 들고, 뭐 그런 이유로 그냥 피보험자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많이 상대하는데 이 금융기관들의 크레딧 리스크가 또 이제 감당해야 된다. 여기서 크레딧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 같으면 다른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다른 리스크. 어떤 리스크를 쓰면 더 맥락으로 볼 적에 더 괜찮았을까? 툭하면 시스템 리스크야. 농담이고. 좋은 얘기야. 시스템 리스크. 근데 여기는 조금, 시스템 리스크는 아마 시스템의 리스크를 얘기해야 되면,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야, 이름이? 조남정? 남정이?
80년대 유명한 가수와 이름이 똑같아요. 80년대 유명한 가수, 여러분들은 너 어떻게 그 가수 이름 알아? 유명해요? 여러분들한테도? 뭐 노래방 가면 뭐 70년대, 60년대 노래 부르는데, 어떤 리스크를 했으면 좀 더 맥락적으로 좋았을까? 카운터 파이 리스크.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크레딧 리스크도 말이 되는데 그 은행들의 신용인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크레딧 리스크는 너무너무 일반적인 표현이고 너무너무 광범위한 표현인데 카운터 파이 이 피보험자들은 수백만의 피보험자가 있으니까 크레딧 리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피보험자들이 보험료 제대로 안 낸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조금 크레딧 리스크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보험회사가 상대하는 재보험회사나 은행들은 수백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기껏해야 몇십 개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상대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카운터 파이 리스크에 대한 게 조금 더 relevant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험 산업은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 얘기, 다른 나라 얘기가 나왔는데, 뭐,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 단위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에 의해서, 다프랑크 법에 의해서, 페더럴 인슈런스 오피스와 무슨 뭐 연방보험청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비슷하게 번역이 되겠죠. 뭐 개런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구가 보험 산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이제 유도하는데. 위험에 근거해서 더 위험한 보험 사업의 그 위험 수준에서 높으면 더 많은 캐피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죠. 제가 아마 작년에 만들어 본 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캐피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마치 예금자들이 예보를 통해서 자유의 예금을 보장받듯이 보험 계약자들, 피보험자들이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이 되는 것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보험회사가 파산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뭐 다른 나라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좀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은행에 대한 그 지급보증과 다른 점이 있다.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은 일단 사전적으로 돈을 먼저 받아서 그 펀드를 조성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지급보증을 해주는데 인슈런스 컴퍼니의 경우에는 굳이 사전적으로 먼저 펀드를 조성할 그런 필요는 없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 사후적으로, 돈을 모아서 지불을 해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표현을, 하나는 뱅크 같은 경우에는 ex-ante approach, 요거는 ex-post approach, 사전적인 접근 방식, 하나는 사후적인 접근 방식,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연금이라는 그 금융상품은 어떤 성격인가? 고용주들이 피고용자들을 위해, 고용인들을 위해서 드는 그런 성격인데, 성격상 이 펜션이라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보험과 연금 얘기했었는데 그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연금 중에서 종신연금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는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그런 두 가지 형태의 펜션이 있다. 뭐 이름이 뭐 거창하죠.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한마디로 얘기하면 defined benefit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펜션 어니어티가 펜션 우리말 번역 어떻게 되지? 어니어티를 영국어로 번역하지 않나? 네? 펜션은 뭐라고 번역하지? 펜션은 보통 연기금을 하는 건데 기금을 해야 되나? 어니어티가 연금 아닌가 우리말로 보통 얘기할 적에? 아무튼 어니어티는 보험회사에서 보통 취급하는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캐시 플로우의 형태가 틀리지만은 하나의 보험 계약 같은 그런 상품을 한다면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고용기관들이 우리 같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학연금 우리는 매일 급여에서 매달 일정을 그쪽 기관에 내고 뭐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 어니어티 혜택을 펜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일반 직장은 국민연금, 공무원들 공무원연금 이거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건 좀 틀린 내용이죠. 아무튼 이 펜션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받을 때 정해져 있다. 내는 것과 관계없이 받을 때 정해져 있는 경우고 여기는 뭡니까? 받을 건 정해져 있지 않고 내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어가고 있죠.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나이 들어서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는 여러분 그 블랙쇼스 그 옵션 프라이싱 모델로 노벨 경제학상을 1900년대 후반에 두 사람이 받았어요. 세 사람이 받았어요. 세 사람. 블랙쇼스니까 두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블랙이라는 교수님은 이미 이제 작고하셨고 노벨상은 작고한 사람한테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쇼스라는 MIT 교수가 그때는 교수가 아니라 무슨 이제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사람 받았고 또 한 사람 받았어요. 미안합니다. 두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잘 기억하고요. 그 사람은 1월 달에 와가지고 강의를 해서 특강을 연금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저는 처음 그런 거 가르치기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멋진 씨가 온다고 하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냥 뭐 하여튼 뭐 아주 강의도 잘하시더라고. 가보니까 또 김명기 학장님도 와 계시네. 오래 살려고 그냥 아이 참 농담입니다 농담. 그 정도로 중요한 분야인데 어카운팅 이런 데서도 회계 처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계속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Defined Contribution Plan 같은 경우 헷갈려요. 자, Defined Contribution Plan의 차이점은 첫 번째 경우 그 펀드가 개개의 그 돈을 내는 개개의 그 종업원들하고 딱딱 이렇게 매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돈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나는 캐시플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Defined Benefit Plan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의 돈이 한꺼번에 한 풀에 모아져서 같이 운영된다. 이거 당연히 나오죠. 자, 이거는 뭡니까? Defined Contribution Plan은 결국 운영 성과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는 건 확정돼 있지만 운영 성과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하고 펀드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거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텍스가 또 나옵니다. 텍스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텍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텍스는 인컴 원래대로 하면은 수입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페이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캐시플로우를 받게 되면 그때 페이하게 된다. 그 얘기가 그 전에도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죠? 텍스는
캐시플로우가 꼭 들어와야지만 페이해야 된다. 그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우리가 공부한 게 지금까지 은행하고 보험회사밖에 없죠. 둘 중 하나 나왔을 것 같아. 은행하고 보험회사.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은행에서 어느 부분에 나왔지? 어느 부분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텍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미국은 텍스 얘기가 참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 정도로 텍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텍스 레이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텍스를 잘 관리하는 게 재테크가 아니고, 세테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가 어디서든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건 뭡니까? 종업원들이 내는 돈은 정해져 있지만 받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받는 것은 운영 수익에 따라 조정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흡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는 돈과 관계없이 받아야 될 그 베네피트를 항상 한 어느 정도의 확정된 베네피트를 제공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기관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큰 거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퍼펙트 스톰 얘기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 펜션 플랜의 연기금의 가장 극단적인 위험의 사례가 되겠어요. 이 3년 동안에 미국 주가가 40%가 내려갔는데, 이때 왜 내려갔습니까? 1999년에서 2002년도 사이에 왜 3년 정도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을까? 뭐 때문에? 예? 시스템 리스크? 알았어요. 시스템 말은 안 돼요. 시스템 리스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때 언제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게 무슨, 우리나라 뭐라 그래, 예? Y2K는 아무 영향 없는 걸로 결정해놨죠. 2000년대 그 싹 지나갔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젊었을 텐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 그거를? IMF. 한 다섯 단계를 건너기 나와요, 정답이. 자, IMF 때문에 이제 아시아도 폭락하고, 이제, 근데 시스템의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다 서로 글로벌 마켓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선진국 시장도 폭락하고 이렇게 된 거죠. 가장 큰 이유가. 아니면 97년도에 일어나서 아시아 외환위기가 98년도, 99년도에 가장 극심했다 그러면 이거는 닷컴 버블이 폭락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두 번째일 것 같네. 시기도와 아시안 외환위기가 약간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고, 이때는 클린턴 행정부 때 우리 911은 2001년도에 일어났죠. 911. 2001년? 1년이죠. 그때 1년이죠. 시험이 안 나온 건 잘 정확하게. 그때 이미 조지 부시 행정부였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 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고, 그때 닷컴 버블이 생겼고, 그 후에 이제 폭삭한 거. 이거는 뭐 굉장히 복잡하네. IMF도 들어가고, 911은 순간 여러분들 그때 몇 살이었어요? 911 때? 2001년도에? 응? 11살. 그때는 주가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라이온과 관련된 건 아니고, 닷컴 버블이 이제 꺼진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펜션 플랜 입장에서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자기도 운영하는 자산에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폭락했고, 동시에 이자율도 내려갔어요.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리가 없겠죠. 경기가 타격을 받았으니까 누가 돈 빌려서 높은 이자율에 돈을 빌려서 쓸 회사들이 별로 없었다고 본다면,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그 펜션 플랜에서 받고 있는 그런 캐시플로우들은 채권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defined benefit 플랜이라고 한다면 펜션 연기 입장에서는 납입자는 돈을 계속 받지만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 65세 이후에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 원씩 매년 이런 식으로 매달 페이해야 될 돈이 픽스드 되어 있는 그런 채권 같은 것을 연기 입장에서는 부채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채권의 가치가 자기들은 채권의 가치가 이제 올라간 거죠.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연기금이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받아서 이게 이제 1년 100만 원 받고 once and for all 한 번 받고 이제 앞으로 단순히 65세 되면은 매달 15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40세 때 받고 25년 이후 65세 되면 매달 15만 원씩 주기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25년 후에는 매달 15만 원씩 따박따박 나가야 되니까 이게 다 부채예요. 이것의 현재 가치 25년 25점 플러스 12분지 1 한 달 후니까 1 플러스 R에 25 플러스 12분지 1 두 달 후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부채의 가치인데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전체 가격은 올라가게 돼서 부채는 폭등하고 자산은 폭락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서 퍼펙트 아주 완벽한 뒤통수 맞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아니면 어떤 경우에 defined benefit 플랜에 의해서 여기 뭐냐면 펜션 납입자들한테 미래의 주 캐시플로우를 정해줬기 때문에 만일 defined contribution이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contribution 플랜은 이 운영 수익에 따라서 그대로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운영이 엉망이 됐다 하더라도 조용한다 그러면서 안 좋은 그 실적을 그대로 넘기면 되는데 defined benefit 플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 특별히 아주 최악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또 내가 여러분들 까먹고 또 써놨네. 학생들은 시험과 여러분들 라이프를 위해서, 여러분 커리어를 위해서, 커리어가 쓰면 좀 좋다. 무제한 커리어. 위해서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인간 무제한포를 제가, 지난번에 구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느 경우에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나 안 읽었지. 본문 다 했는데 그걸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읽은 사람. 구글 IPO 읽은 사람. 읽으세요. 그거 저기 나중에 이상한 데 나타 그러지 말고. 이 질문은, 자, 이런 식의 defined benefit 플랜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로어들이 그런 펜션을 안 들어주겠죠.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자,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펜션 펀드는 에쿼티에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 나오네요. 이슈런스 컴퍼니. 이슈런스 컴퍼니보다는 얘네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더, 적다고 생각하는지, 한 이유는 아마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은 그냥 수익에 따라 나와주면 되니까, 이렇게 에쿼티 투자해도, 그, 인플로어 입장에서는, 연기금 운영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이유가 하나 있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responsible for underfunding. underfunding 무슨 뜻일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운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defined benefit 플랜은 줘야 될 캐시플로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지금 준비 못해 퍼포먼스가 나빠서 운영 수익이 나빠서 이거를 제대로 못 맞추게 되면 그게 이제 언더펀딩이 되는 겁니다. Defined contribution 플랜은 언더펀딩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얼마 줘야 될지 약속한 게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수익 따라 주는 거니까 이거는 베네핏 플랜에 대해서 적용되면 많이 되겠죠.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결국은 회사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손에 나면서 책임을 지고 페이를 해주면은 그 회사의 그 주인들이 이제 결국 손해를 보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상원연금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또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결국은 이제 연금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부가 이제 이 연금을 받게 될 사람들한테 부가 이전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된다. 그런 여러분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혜택을 팍팍 줄이는 게 좋은데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반대. 다 끝났네. 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올지 여러분들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으니까 중간고사 한참 남았는데 벌써 이거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 생각보다 가로치기가 많이 나왔어요. 평소에도 강의도 가로치기 강조하더니 결국은 시험도 가로치기가 이렇게 몇 개만 풀어볼까? 우리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것 때문에 이거 옮길 수 있죠. 자, 한번 이거 맞춰봐봐.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이거 올려놨으면 여러분 나중에 다운 받으면 되니까 캠코드 찍을 필요 없어요. 자, 무엇과 무엇일까? 오케이, 말 시스템의 리스크에 나온 시스템의 리스크. 두 가지 이유는 두 가지 리스크를 모두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뱅크 코스트하고 오케이, 맞습니다. 레귤레이션. 네. 이거는 다른 거고. 오케이. 이거 얘기했어요. 골드만 삭스를 떠나가고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거. This is a good example of 여기 막 알파벳도 막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뭘까? 다시 얘기해봐. 그렇죠.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 of interest. 뭐, 뭐를 해도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몇 밑장에 따라서. 이건 좀 쉬운 것 같다. 이게 뭐 같아요? 마킹턴 모델. 그냥 이거 다 맞히면 좋은데, 실제 시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죠? 그러면 내가, 기본적인 내용이 충실한. 근이? 히자가 무슨 히자야? 빛날 히자?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할 거고. 이건 뭐야? 이거. 그렇죠. Finance markets are risky by nature. 이런 얘기 했었죠. 아무리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스템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마켓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7번) 시스테믹. 이게 시스테믹. 이렇게
because of the system risk, user will not let I. 이거 쉬울 것 같다. Capital adequacy, since enough capital prevents. 9번은 아니고, 10번, 11번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도 3, 4, 5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챕터 몇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챕터가 뭡니까? 헤지 펀드, 뮤추얼 펀드인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네? 몰빵으로 나왔네? 50가지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문제.